하여튼 반갑습니다. 저는 앞에 소개해드린 대로 R&D셋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유튜브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제가 작년 9월부터 퍼펙트 스톰이라고 해서 작년 위기가 온다 해서 나온 그 내용이 있고, 올 초에는 팬데믹과 리세션에 관해서 유튜브를 했었고요. 그리고 6월 17일 날에는 6.17 대책에 대해서 했어서 지금 누적 뷰가 한 100만 뷰는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고 제가 따로 학원에서 정책하고 지역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데 많이들 오셨어요. 이제 작년 요맘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거의 1년 지났는데 완벽히 다른 세상이 열려서 작년에 9월 달에 팬데믹 할 때는 금융위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투자들 많이 하시는데 중국 부채가 많이 좀 위험한 상태였고, 금리를 그때 급격하게 좀 낮추는 과정에서 위기가 좀 올 수 있다, 선제적 대응을 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같은 위기가 올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대신 이제 여러 가지 차이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금융 시스템이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게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게 2008년도, 10년도, 12년도까지 왔다가 그 후폭풍으로 유럽부터 시작해서 재정위기들이 많이 왔던 건데, 코로나는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지나고 나면 구조적으로 정상화될 거다, 그런 얘기들 때문에 우리가 3월 달에 코로나 오고 나서 6, 7월 달부터 주식부터 반등하기 시작하고, 또 6월 달에 6.17 대책이 나올 때에는 곧 있으면 부동산도도 올라올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매수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710 정도의 세금으로 대책을 내놔서 사는 걸 막을 수는 없으나 사면 많이 걷겠다, 이런 정책으로 지금 바뀌어서 지금은 또 뭐 사든지 갖고 있든지 팔든지 다 걷겠다, 이런 정책이 좀 바뀌어 있어요. 최근에 임대차 3법을 냈던 것도 매매 시장은 건드렸으나 전세 시장이 움직이니까 전세 시장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 목적 안에서는 내년 6월 달 이후에 나올 전세 시장에 대한, 전세에 대한 데이터화되는 작업들을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작업에 선행돼서 그게 다 일어나기 전에 혹시라도 또 투자들이 있을까봐 선제적으로 지금 조치를 하는 건데, 이 전체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래저래 뭐 데이터를 건들고 뭐 하고 뭐 경기가 올라오고 이건 나중 문제인데, 공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뭐 그게 전세든 매매든 간에 실질적인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물건이 당분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정부는 그래서 안정적인 차원에서 주거는 타치를 해야 된다라 해서 주거에 초점을 맞춘 규제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자, 그 사이에 상가가, 비주거죠. 상가라기 하기보다는 비주거가 조금 더 이제 각광을 받는 거죠. 근데 상가, 그 비주거와 주거의 큰 차이는 비용의 차이가 있어요. 주거의 비용은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비주거의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세금적인 면에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주거가 좋아요, 비주거가 좋아요라고 하기보다 비주거가 비싸니까 또는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주거를 택했던 건데, 규제가 세지는 때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거의 규제가 올라가면 비주거의 규제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낮아 보이는 현상이죠. 그래서 비주거로 넘어오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이 그런 시기인데, 그래도 섣불리 못 넘어왔던 건 관리하거나 매입하거나 운영할 때 드는 비용들, 특히나 대부분이 차입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차입에 대한 규제가, 또 차입에 대한 부담이 되게 세다는 거예요. 그 차입을 메꿔줄 수 있는 뭐 임차인이라든가 자기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가 가져왔던 가장 큰 단점은 고용이 망가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벌어서 메꿀 수가 없는 시장이죠. 상대적으로 벌지 않고 내 대신 누가 벌어주거나 무엇이 벌어주는 현상이 있으면 되는데, 미처 그걸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왔고, 그거를 주거로 만들었던 분들은 개수의 제한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상가 쪽을 보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비주거 시설을 보는데, 비주거 시설에서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비주거에서는 지금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시절이에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또 하나는 비주거가 위치하고 있는 입지에 토지가 변경되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물론 이제 우리가 강남, 비강남 얘기하지만 강남 전체를 다 갖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강남 내에서도 주거든 비주거든 그 땅이 갖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물건의 미래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이 그렇게
토지가 움직이는 시장 첫 번째, 또 하나는 차입을 갖고 올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드는 시장, 그리고 이 시간이 2, 3년은 더 가는 시대, 그게 바로 골디락스 시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소개는 뭐 넘어가고요. 골디락스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주제를 정한 거는, 골디락스가 우리가 알겠지만 그 곰3마리 동요의 주제죠. 아빠는 뚱뚱하고 엄마는 날씬하고 아이는 너무 귀여워서 으쓱으쓱하다, 그런 얘기인데, 자, 이 최근에 나온 그 박종훈 기자의 그 부의 골든타임에 이 골디락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때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책으로 내는데, 전반적인 경제 전반적인 것에 해안이 좀 있으셔서 이 책에 보다 보면 골디락스 시대가 왜 좋으냐를 물어봤을 때,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기 때문에 투자하긴 좋은 환경이다. 다만, 핵심적으로 다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시기가 올 때를 대비하는 것도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낮아, 그럼 금리가 높을 시기를 대비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또는 증시 환경이 좋아, 그러면 증시가 좋으니까 증시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증시가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그 선행이 끝나는 시점에 자금이 부동산으로 넘어올 시대를 대비해서 준비하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죠. 최근에 그 증권사별로 코스피 전망을 내년 했을 때 3,000포인트, 뭐 2,800포인트, 지금 오늘도 많이 올라가는데, 최근에 기술주들이 좀 주춤하고, 이제 성장주들이 좀 주춤하고, 기본에 이제 기존에 있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어요. 자, 경기 회복은 계속 잘 나간다는 게 아니라 워낙에 1, 2, 3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은 어떨 것인가? 내년엔 더 좋아질 것이 아닌가? 좋아진다면 좋아질 때 나오는 현상들에 올라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 지금 올 초에 이렇게 3분기 때 나왔던 한국은행의 자료에 보시면 민간 소비 부분이 1분기 때, 2분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꺾인 걸 보셨고,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많이 올라온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3차 재난금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년에 3차 유행이 계속 심해져서 고용이나 이 언택트를 통해서 내수 소비가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경기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양극화가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차피 걷어낸 세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3차 지원금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때 봤던 포지션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소비, 투자, 그리고 수출, 수입으로 네 가지가 GDP가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이 수출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아직까지 수출 주도형 국가로 돼 있고, 우리가 그 중국하고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전체 70%가 되기 때문에, 그걸 따진다면 수출이 이렇게 꺾이는 때에는 굉장히 위험한 현상들이 나오죠. 그래서 3분기, 4분기 때의 수출 지표를 보면 경기가 회복될지 아닐지를 알 수가 있는데, 12월 달, 11월 달에 수출입은행 또는 그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이제 살펴보시면, 요건 뭐 간단한 팁인데, 외국계에 있는 펀드들이 기관 투자자,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종목을 개별적으로 잘 보진 못해요. 다만 지수의 흐름은 보는데, 그 지수의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게 수출입 지표예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가 매월 1일 날 되면 전체 지수가 나오는데, 수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의 흐름의 지표가 코스피 지표가 거의 맞물려 들어간다. 그래서 그걸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출이 이렇게 꺾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작년 3분기 때 들어와서 수출을 좀 늘리겠다라는 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었고, 최근에 10월 달, 11월 달에 지표를 보시면 1일부터 20일 사이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일평균 20억 달러가 넘어가면 경기 성장이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최근에 외국인 수요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식을 많이 매입하는 것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중국보다는 뭐 그렇지 않지만 아시안 국가 안에서는 가장 발군의 성장이 보이고 있다는 걸 수출로 증명이 되는 거고, 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택의 폭을 가져갈 때 어떤 걸 더 많이 들 거냐 보는데, 여기 보시면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쭉 가다가 작년 말부터 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0점대에서 2점대로 올라온 걸 보실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언택트 산업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뭐 이런 산업들, 그 산업들이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라는 그 영역을 갖고 있는데, 거기가 가장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 산업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고용이 없어요. 그죠? 비대면이고 기술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자본의 양은 늘어나는데 노동의 양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라,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끝까지 밀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산업은행에 돈을 때려박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용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수출에 가장 역점이 되기 때문에 얘를 살리지 않으면 여기가 꺾이고 여기가 꺾여서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쪽에다가 막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산업이 약간씩 바뀌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미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영역으로 산업이 바뀐 상태에서 내수나 고용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 중에서 가장 큰 기간 산업들은 끌고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상가할 때 드리냐면 주거가 갖고 있는 패턴에서 비주거용으로 넘어갈 때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금리 부분인데 금리가 가장 낮을 때 나오는 게 유동성의 문제고요. 그게 나올 때 이 언택트들이 가장 많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산업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중에서 대충 다 나온 것 같은데 하나 부족한 게 이 건설 투자인데 건설은 지금 꽤 많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데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게 토목 부분입니다. 토목은 제일 먼저 어떤 거냐면 땅을 다진다고 할 때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기반시설을 깔 때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때 들어가는 게 토목 부분인데 토목이 많이 커졌다는 이유는 개별적인 주거에 대한 파트보다는 도시 개발이라든가 기반시설 인프라 개발을 통해서 골고루 잘 사는 방식의 그런 정책을 피겠다라는 거고 그게 작년 말에 안 좋을 때 나와서 꽤 크게 효과를 봤어요. 그게 우리 대표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관련된 것들이 작년 말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끌어올려서 GDP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건데 어제 이제 그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경제성장률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동결시켰고 그리고 지금 뉴딜 정책이 많이 나가고 있고 예타 면제 사업들이 최근에 한 2주 사이에 지금 예타 면제 사업들이 다 터졌어요. 포천에 가는 거기도 그리고 광복 횡단선도 마찬가지고 그게 왜 꼭 4분기에 터질까? 4분기에 터지는 이유는 4분기 때 올리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이 안 나와요. 평균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열심히 터트리고 나오고 요즘에 가시면 요즘에 또 보도블록도 많이 떴잖아요. 많이 뜯어서 예산 다 써야 되고 실제 예산을 쓰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쓰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 그 와이프가 번역 일을 이렇게 집에서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들이 내려와요. 근데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돈이 내려옵니다. 예산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려온 거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받아서 쓰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아껴서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건 나가서 다 쓰지 않으면 배정 자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풀리고 있는 게 4분기 때 가장 많이 풀려요. 토목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조성사업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이 토목이 많이 풀렸다는 그 시기 다음 해쯤에 가장 먼저 오르는 게 토지 가격부터 오릅니다. 왜? 땅을 파서 땅을 바꿔놨기 때문에 기존 땅과 지금 땅이 달라진 값인 거죠. 자, 땅을 바꿨다는 얘기는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건물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건설 투자에서 주거용 비주거용 투자가 굉장히 줄었어요. 토목만 깔아놨어요. 대부분 다 신도시 투자라든가 지방에 있는 어떤 그 철도라든가 이런 거 투자들이 좀 많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 사이에 풀린 돈들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가 M1, M2라고 해서 그냥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현금 친구들인데 현금으로 금방 바뀔 수 있는 것들. 그 사이에서 M1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000조 가까이 5월부터. M2도 3000조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돈은 늘어나는데 뭐가 줄어드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괄호화는 그 바로 전 단계 폭입니다. 폭. 전체 양은 늘어나고 있는데 단계별로 월별로 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지금 풀고 있다고 미국도 풀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국채 찍어서 내겠다는 또 뭐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세금을 많이 푸는 재정정책을 많이 해서 하고 있지만 시중에 돈이 늘어나는 건 맞죠. 이렇게 풀리는데 그러면 양적으로 증가하면 폭도 증가해야 되는데 폭이 생각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는 고정적이고 양의 폭은 줄어들고 있는데 전체적인 양은 늘어난다. 이 얘기는 돈은 많이 풀렸는데 돈이 돌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그 돈이 고여있을 때 고여있는 데만 오른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어떤 거 현금이 가는 데가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뭉칫돈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부가 5월, 6월 이걸 보고 7, 8월 달에 규제를 들어간 게 사지 말라는 규제를 들어간 거고 그래서 법인을 먼저 건들고 그 다음에 주거용을 다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을 건드는 거고 만약에 그래도 산다면 내년 6월까지 팔지 않으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종부세를 걷겠다는 거하고 그 이후에 팔겠다. 더 많이 가져서 팔겠다고 하면 팔 때 개수를 산정해서 중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최후에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양적 증가가 돈이 있고 그 안에 폭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돈이 늘면서 폭이 줄었다는 얘기는 몰리는 데만 몰려서 갖고 있을 사람만 갖고 있는 거로 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자산의 양극화가 코로나 통해서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다는 거고요. 그 양극화의 돈들이 모이는 데가 기업적으로는 언택트 쪽으로, 개인적으로는 자산가치 10억 이상 사람들한테. 그래서 좀 더 돈 굴리기 좋은 환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미 재작년부터 다 팔고 현금화 시킨 다음에 주로 어디로 가냐? 상업용 빌딩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소규모 빌딩이라든가 아니면 다세대가 다가구 같은 걸 지어서 실제 짓는다든가. 그래서 소규모 디벨로퍼로 많이 갔었고, 디벨로퍼로 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은 가장 목 좋은 지역의 상가들은 자기 걸로 먼저 다 바꿔놓은 상태로 가 있다는 거죠. 그래 놓고 트렌드가 바뀌는 거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유동성이 실제 많이 빨간색이 AM초가 가장 많은 유동성을 나타내는 건데, 올 3분기 오면서 꺾인 걸 보시는 거는 이때가 가장 위기가 많았던 때죠. 08년도 때.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로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고 늘어났다가 다시 줄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시면서 다시 늘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꺾이기 시작하는 건 풀린 돈이 어디로 가는 향방이 거의 길이 정해졌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작년 9월 이전에 작년 9월 10월 이전에 집을 사셨던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올해 지금 이 시기 때에 최소 3억에서 5억 정도의 자산가치 차이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뭘 주느냐? 자산가치 차이는 팔아야 돈이 되니까, 그래야 내가 진짜 돈이 벌었는지 아는데, 지금은 팔지 않아도 금리가 바닥이기 때문에 유동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상장회사를 다니면 기본적인 연봉 대비 600%까지 신용대출을 땡겨줬다라는 최근의 영끌 사태를 반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돈을 벌고 많이 갖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금방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현금으로는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금으로 간다든지 달러로 간다든지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부동산으로 가되 담보력이 있는 부동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담보력이. 더 이상 대출이 안 돼. 아파트를 10억을 갖고 있는데 규제 지역이 있어가지고 40% 대출 말고는 추가 대출이 안 돼요. 이거보다 약간 비껴나 있는 데인데 아파트가 8억밖에 안 하는데 담보대출 70%까지 나가. 이게 더 좋은 걸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진짜 살기 좋은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이건 대출이 안 나오니 그 돈으로 다른 지역의 물건을 사서 풀 대출을 뽑아갖고 그걸로 자금을 운용하는, 언제든지 내가 현금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금의 부동산은 현금 동원력을 보여주는 담보가치의 문제가 있지 물건이 좋고 나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분간은 금리가 올라와서 비용이 많이 지불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골디락스 시대가 주는 거죠. 골디락스 시대는 기본적으로 중간을 유지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만큼 위기가 쉽게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동원력이 좋은 사람이, 현금 동원력이 좋은 사람이 가장 많은 부를 움켜쥐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자, 지금 최근에 통화량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부가 하나에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몰리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이 통화 유통 속도라는 건 내가 돈을 주면 상대방이 가져갔다가 다시 갔다가 나한테 오는 이 속도를 말하는 건데, 한국은행에서 돈을 풀으라고 은행에 주면 은행이 돈을 풀질 않습니다. 왜? 지금 시기에 풀면 안 들어올 것 같아. 돈이 다시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디폴트가 나는 사태를 예상하고 돈을 빌려주진 않는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 돈을 다시 맡기거나 아니면 다시 주식에 투자를 해서 그 돈으로 벌어요. 또는 혹시 디폴트를 날 걸 위해서 자기 대손 충당금을 쌓는 걸로 끝난다는 거죠. 지금 한진칼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주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노조는 오케이 했는데 주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그 돈이 포함돼서 노조들이 다 받고 할 수 있는 전체 상황이 커지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 돈이 커져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실제 수익을 받는 건 주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주는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가치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자사주를 사서 매각시키면, 배당을 하지 않고 매각을 시켜버리면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그 주주들은 좋지만 실제 그거에 인해서 산업은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응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싸니까 사다가 소각해버려요. 그럼 와, 이 기업 좋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싸니까 사다가 다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서 늘려야 되는 이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싸니까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사다가 부채를 날려버리자. 그러면 대주주 좋고 주주 좋고 다 좋고 나머지는 안 좋아요. 배당이 안 나올 거니까, 월급을 지급을 안 할 거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말고 다 같이 배당을 해서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내수를 끌어올리자라고 하려면 이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 속도를 높이는 게임은 전체 통화량을 줄이거나 밑에 부분을 명목 GDP 성장을 높이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속도 조절을 들어가죠. 통화량이 꺾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화량이 꺾어서 더 돈을 못 푸는 이유는 돈을 더 풀면 유통속도가 더 줄어들어요. 성장이 안 나오는 과정에선. 분자 분모에서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속도를 줄여버리든가 성장을 크게 나오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이 크게 나오려면 수출. 근데 미국이 지금 망가졌기 때문에 70% 중에 30%가 망가져서 중국밖에 안 되는 거니까. 유럽에다 수출해야 돼. 유럽이 코로나 걸리고 안 되니까 수출도 한계가 있죠. 그럼 내수를 키워야 되는데 내수는 돈이 없어요. 먹고 살 돈이. 그래서 내수를 키우는 방식으로 직접 지급을 하기 시작하죠.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기본소득을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내수가 살린다고 살릴 만한 내수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기본소득을 줘서 무조건 쓰게 만들어서 돌게 강제적으로 속도를 올리는 방법을 뜻해요. 자,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통화량을 좀 줄여나가면서 성장을 세게 나온 게 나라에 도움이 된다? 그럼 그 돈이 풀리면 부러질 것이고 그 불려지면 그것이 다시 소비로 돌아올 것이고 그게 계속 선순환되게 만든다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통화량을 줄어들이는 건 하고 GDP를 늘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장을 세게 나오게 하는 게 지금 상황이 어렵죠. 근데 내년에는 나온다고 하니 내년 상반기 안에는 윗부분이 많이 올라갈 거라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때 같이 통화량도 줄여버리면 두세 배의 효과가 난다는 거죠. 여기는 늘어나는 상태 여기를 늘리는 것보다 밑에를 줄이고 위를 같이 늘리는 작업을 동시에 피면 그러면 성장이 훨씬 더 세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작업을 겨울에 하고 있고 내년 봄에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예상해 볼 때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맞아떨어진다면 어쨌든 속도가 올라올 테니 돈이 돈다는 얘기인데 그 이 돈은 어디로 갈 것이냐. 자, 부족했을 때의 문제가 다시 늘어날 때의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뭐냐면 버는 게임이 아니라 지키는 게임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야, 어려워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야, 큰일 났네. 이 돈 벌면은 쓰면 안 되겠네. 지켜야 되겠네. 그래서 돈을 뿌리니까 자꾸 주머니에 넣고 쓰질 않으니까 역효과가 지금 나는 거고 나중에 성장이 더 세게 나와서 그 부분을 올리면 그걸로 대체를 되면 과연 이게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직접 지급을 해서 통화량을 늘려놨더니 생각보다 안 쓰더라. 왜? 경기가 쉽게 안 나아질 것 같으니까 저축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통화량을 줄여서 성장을 나오려 할 때 성장은 당분간 안 나오더라. 내년이나 나올 것 같고 둘 중에 어떤 걸 택하냐면 나라로서는 성장을 나오게 더 좋기 때문에 속도를 올리면 경제를 살려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 퍼부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퍼부으니까 역효과가 났다는 걸 지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난기본소득도 다 못 주고 선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더 이상 못 나오는 이유죠. 안 돌아간다는 걸 3분기 때 확인했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곳으로 부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허구에서 조사한 결과를 내는 건데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입니까? 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다 올라간다고 했는데 두 가지 요건을 줍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많다. 아까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은 돈들이 자산을 향해서 가고 있다. 또 하나는 그 자산 중에서 주거로 많이 몰리는 이유가 있다. 아파트에 대한 환금성 문제도 있지만 실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몰린다는 거죠. 자,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구형 도심에서 나올 수 없어서 재건축을 허가하기 전까지는 기존 도시에서 새 아파트 증시가 안 됩니다. 최근에 강남의 아파트들이 많이 나왔던 것들은 기존에 있던 재건축들이 허가가 됐기 때문인데 지금 2, 3년 동안 재건축 허가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살고 싶은 아파트가 나올 확률은 적어졌고 반대로 지금 정책은 3기 신도시 쪽으로 새 아파트를 깔겠다는 정책인데 이 정책은 25년이나 가야 그때 가야 윤곽이 나오는 거라 지금 당분간은 골짜기예요. 거의 없어요. 꺾여서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건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격이 내년에도 오를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주거용이 아니라 비주거용이라 다 상관없이 오를 것이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 주거 비주거가 오른다는 얘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료, 김치의 원료가 되는 배추값이 오르는 것처럼 아파트라든가 상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토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토지의 가장 핵심적인 거, 토지를 오르게 하려면 토지를 누가 사줘야 된단 말이죠. 토지 거래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단군일의 최대 거래가 지금 12월에 시작이 되죠. 50조 원의 토지 부담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거래를 한번 해놓으면 그 사람이 투자를 하든 안 하든 토지가 원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원가에 건물을 지으면 건축비를 고정시키더라도 분양가는 올라가요. 근데 지금 분양가를 누르는 분양가 상한제를 누르고 있지만
뭐가 또 올린다고 했어요? 세금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공시지가 자체를 올려버리면 땅값 자체가 반등을 한답니다. 그러면 분양가도 올라가요, 이렇게. 상한한 상한한 기본 가격이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전문가들 상에서 뭐냐면 근본 구조적으로 대세 상승이 2, 3년간은 있다라는 거예요. 땅 자체를 바꿔버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눌러놨지만 공시가격 세금 자체를 바꿔버리니까 다 올라오는 거죠. 종부세 기준으로 9억을 놓다가 12억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파트가 다 9억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33평 기준의 중위권 아파트가 9억을 넘어가니까 당연히 고가 아파트 기준을 15억으로 올려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 3억 올리면 나머지 3억이 한 1년 내에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왜 올랐지? 모르면 그냥 괜찮아요. 다 올랐기 때문에 같이 오르는 거예요. 밑에를 다 바꿔놨기 때문에 한 단계 올라가서 다 바뀌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지금 그런 이유가 한국은행 자료에 주거용, 비주거용 중에 주거용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망가졌어요. 이게 지금 2018년도부터 망가진 자료들인 거예요. 비주거용 자료들은 역시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펑크난 것들이 많이 보이시죠. 결국은 뭐만 늘었어요? 토목만 늘었어요. 토목만. 토목만 엄청나게 늘었죠. 토목을 늘린다는 얘기는 땅을 건드렸다는 얘기고 그만큼 그 당시 땅이 쌌다는 얘기고 새로 건드린 땅 위에 모든 것이 올라왔을 때는 땅값이 바뀌면 이 땅값이 풍선 효과를 일으켜요. 지금 판교라든가 이런 지역들 신도시 중에서 특히 서울 주변 지역에서 하남도 그렇고 많이 오른 이유는 하남에 갔더니 집값이 올랐어요.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하남 토지값이 2, 3년 내에 한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원재료 위에서 집을 졌기 때문에 당연히 오르는 거예요. 지금의 모든 집값들은 집이 올리는 게 아니라 토지가 다 바뀌었어요. 평당 가격들이 2, 3천씩 바뀌었다고요. 그런 위에서 물건이 올라오니까 당연히 올라요. 그거를 누른다고 누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원재료가 올랐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제가 꼬막 비빔밥을 파는데 꼬막 값이 오르는데 매출을 낮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매매 가격을 다 그냥 올리죠. 10,000원 받던 거 12,000원 받고 다 하잖아요. 그 얘기는 서비스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비싼 꼬막 파나 싼 꼬막 파나 손님한테 반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존댓말하고 다 하는데 꼬막이 비싼 거야 그냥. 그 꼬막이 풍년이래요 올해. 풍년에서 그럼 꼬막이 싸야 되는데 안 그래요. 왜? 내가 받는 꼬막은 바로 그냥 벌구에서 그냥 캐서 오는 게 아니라 캐서 자숙을 시켜서 오는 가공돼서 오는 꼬막이기 때문에 인건비랑 들어가는 게 다 많이 있죠. 이런 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토지가 아무리 싸도 올라올 때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정부는 토지를 공공으로 싸게 공급하겠다고 하나 문제는 보상이라는 게 붙어버리면 역시 원가가 올라가게 마련이에요. 지금 하남의 토지보상금이 엄청나게 세고 또 토지보상금은 시간이 가면 더 높아져요. 근데 땅 파다가 유물 나오면 토지보상금이 2배로 올라갑니다. 그 시간이 2배로 가니까. 지금 유물 나왔죠. 그러다가 공사하다가 사람 좀 다치면 공사 멈춰요. 그러면 토지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공시지가가 중심지에서 떨어진 역사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닫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금리가 낮아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바뀌는데 경기만 좋아지면 더 붙는다는 거죠. 그럼 공급책을 더 내서야지만 공급이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금리 부분에 있어서 돈이 자꾸 낮추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올까봐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걱정이 아니라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더 걱정이다. 그래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2%가 기준입니다. 미국의 2%가 우리나라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 나왔던 얘기인데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이 물가 목표를 2%로 두는 게 기본인데 2%가 높아 보이지만 여기까지 2%까지 올라온 역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2%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너무 다운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과열되는 게 오히려 경기를 끌어올리는 도움이 된다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그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한국은행 금통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시경제 전문가들이라 내수보다는 IMF 출신이고 OECD 출신들이 다 가 있어요.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직도 경기가 안 좋은데 우리가 디플레이션을 겪어보니까 이거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불이 꺼지면 새로 살리기가 어려워. 근데 불이 세면 줄이기는 괜찮단 말이에요. 금리로 그걸 줄여왔는데 지금 금리를 바닥으로 놓고도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가 올까 걱정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고용이 지금 안 돼서 먹고 살기 힘드는데 물가가 오르는 거 그건 괜찮아. 차라리 좀 올라서 으쌰으쌰 해갖고 좀 더 올라왔으면 좋겠어 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23년, 24년까지는 웬만한 물가가 오른다고 해도 쉽게 건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배경에 뭐가 있냐면 돈은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깔린 돈을 갖고 이 정도 하겠다는 얘기는 돈이 어디다 몰리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양극화의 가장 기본은 쓸 사람은 쓰고 못 쓸 사람은 못 써요. 근데 기본적으로 볼 때 못 쓸 사람들이 많을수록 디플레이션으로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쓸 사람들은 여기다 안 쓰고 해외에다 쓰고 다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오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덜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고용을 늘리는 방법으로 가지 않는 한 내수가 쉽게 회복이 안 되고 그 안에는 금리가 못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상태를 관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리판경제연구소라고 좀 신생경제연구소에서 내온 자료 보시면 전세가 급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지금은 사실 전세를 미리 없앴어야 됐어요. 2, 3년 전부터 전세 제도를 없애자는 운동이 있었고 그게 민법을 개정하면서 전세를 미국처럼 깔세라든가 렌트 형태로 바꿔서 공공임대로 던지는 방식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걸 놓쳤죠. 땅값이 너무 오르니까. 그 사이에 보시면 이 파란색은 전세입니다. 전세가 올라갈 시절에 전국적으로 매매는 가라앉았어요. 전세가 어느 정도 꺾이는 시절에 매매가 올라왔고 지금은 둘 다 올라가는 시절. 둘 다 지금 한번 꺾였다가 같이 올라가는 대세 상승이 들어왔는데 이 그래프가 어디랑 그래프가 맞냐면 2008년도부터 광역시에서 아파트 매매값이 오르는 라인하고 똑같아요. 통계청에서 내온 자료에 광역시가 이렇게 됐어요. 서울이 끝나고 광역시가 올라오다가 광역시가 멈추면 서울이 올라가고 나머지 둘이 올라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광역시가 난리도 아니거든요. 지방이라고 해서 아는 게 전국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그중에서 광역시가 먼저 오르고 있죠. 서울이 매매가가 주춤하는 동시에 광역시가 다 오르고 있고 패턴이 지금 딱 한 10년 전 패턴과 동시에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때와 지금이 완벽히 다른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세 상승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거주하려는 전세 자금 자체도 자본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매매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깔고 있는 물건들은 다 자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세 매매가 오른다고 얘기 안 하고요. 자본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자그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현금의 가치보다 자산의 가치들이 더 올라가는 시기고 풍부한 현금을 일정 시전에 자산으로 바꾸는 타이밍이 와야 되는데 이때가 현금의 유동성이 멈출 때예요. 증가폭이 멈출 때. 아까처럼 증가폭이 멈추니까 바로 자산으로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죠. 이제 지키는 게임으로 가야 되니까. 김현미 장관이 최근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원래 여태까지 공급이 괜찮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공급이 괜찮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년에 입주량이 굉장히 적다. 자, 입주가 적다는 얘기는 2, 3년 전에 분양도 적었다는 얘기예요. 입주는 맨 마지막이니까. 지금 분양 물건도 거의 없거든요. 자, 분양이라는 건 착공을 얘기하는 건데 착공이 들어가지 않으면 입주가 나올 수가 없겠죠. 내년에 입주 물량이 적으면 내후년에 있겠냐? 그렇지도 않다요. 지금 계속 입주 물량들이 적어지는 거는 앞에 착공 물량이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착공과 입주 간에 갭 차이가 2년 정도 걸려요. 최근에 그 진선미 의원이 가서 아파트에 환상을 벌여라 한 얘기도 그 환상을 벌이기에는 중간에 공급이 너무 없다는 얘기죠. 실제 이 공급이 없다는 걸 나와서 직접 자기가 입으로 얘기하기까지 2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아무 공급도 없었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타깝지만 24년까지 좀 기다려달라. 왜? 그때 신도시가 공급될 거니까. 자, 24년도에 신도시가 공급되는 게 아니라 그때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양이 그때 들어가는 분양이. 그 걔네가 입주로 들어 27년까지 걸려요. 27년이면 이 정부가 한 번 더 갈 때까지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부동산 정책은 그 공급이 많이 되면 될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심의 공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의 반등은 수도권 내에서 3, 4년 안에는 대규모 공급은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역세권의 용적률을 풀어줘서 그쪽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가장 큰 건 역세권 용적률을 올리면 문제는 주차가 문제가 돼요. 주차 대수를 맞추기가 어렵죠. 근데 지금 자율주행차가 나온단 말이에요. 곧. 자율주행차는 기존의 주차 공간이 2배 정도는 돼야 걔가 알아서 주차를 시키는 건데 그러면 역세권에는 자율주차가 불가능해요.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얼마나 공급이 어려우면 되지도 않는 얘기를 계속 하겠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그래서 예상하는 게 야, 이 꼬일 대로 꼬였구나. 코로나 때문에. 그때까지 작년까지는 버틸만 했어요.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일관성을 갖고 지금 하고 있다. 일관되게 규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규제가 일관되지가 않아요. 앞뒤가 안 맞는 규제가 6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다 핑계를 유동성 핑계를 대죠. 돈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막아봐도 살 사람이 너무 사. 그전에는 돈이 없어서 안 샀냐? 그전에도 샀다는 거죠. 지금은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을 못 바꾸는 이유가 있죠.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 이 상황에서. 내년에 뭐 입고 하면. 지금 오면은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뭐 그러다가 혹시라도 정권 연장되면 뭐 총리라도 갈 수 있으니까 가는 거죠. 이거는 누군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끝까지 이 정권에서 부동산 다 안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일산에 5억 발원할 집값이 올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일산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는데 우리 집값도 올려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이분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일산 서구에 예전에 모임하실 때도 한번 뵀었는데 그 당시에 그쪽에서는 거의 뭐 추앙받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정권 안에서 많이 망가지고 일산에도 막 배신받았다 하고. 근데 그럼 뭐예요? 서구는 올랐잖아요. 서구는. 일산 서구는 올랐어요. 일산 서구는 원시티라 난리나 14억 찍었어요. 33평에. 그러니까 거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서구하고 동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태가 있었다. 자, 어제 나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의사록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보도자료에 보시면 매달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데 금통위 자료 같은 경우는 어제 금리를 0.5로 동결하면서 나온 자료들인데 이 금통위 자료가 비슷하게 언제 나오냐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FOMC에서 발표를 하는 때 비슷하게 맞춰서 가요. 거기가 6번 정도 하고 우리가 8번 정도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제 나왔던 건데 통화정책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거고 정부는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건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통화정책을 통해서 많이 낮추고 뭐 채권 사고 뭐 해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잘 안 했어요. 몇조 달러를 풀겠다고 했는데 말만 해놓고 사실 안 풀었어요. 지금 와서 왜 안 풀었냐 그랬더니 좀 살달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잘못 풀면 훅 갈 것 같아. 이거는 내가 풀 게 아니라 차라리 거둔 세금으로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의회에다가 밀어준 거죠. 의회에다가 니들이 재정정책을 해서 한 몇 조 달러 풀어라 그랬더니 선거 때문에 계속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못 풀었단 말이에요.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풀어야 되는데 풀겠구나. 돈 많이 풀겠구나. 미국에서 많이 풀겠구나. 막 이러니까 달러가 떨어지고 막 금이 올라가고 와 좋겠다 그러는데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백신이 나오니까 야, 백신 나오면 맞으면서 가면 되니까 좀만 기다려보자. 이렇게 된 거죠. 모더나 나오고 뭐 화이자 나오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나오니까 그럼 조금만 기다렸다 돈은 늦게 풀고 백신이 괜찮으면 백신 맞으면서 경기 살리면 되는데 굳이 돈까지 풀 일이 있어? 이렇게 돼버렸어요.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방역이 좋아졌어요. 경기 성장이 막 올라오는데 백신이 곧 나올 것도 같고 그리고 우리는 마스크 막 쓰고 다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좋아. 그런데 이미 재난지원금 풀어서 45%의 국가 재정률이 60%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풀면 재선이 위험해져요. 내년 선거가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애매는 한데 일단 어떻게 돼? 통화는 못 건드리는 거죠. 이주열 총재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 경제, 세계 경제, 국내 경제, 소비자 물가,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돈은 더 이상 안 풀 거고 지켜는 보겠다. 성장이 조금씩 나오면 그 성장에 기대서 가자. 그런 취지로 나온 겁니다. 자료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제 자료라서 따끈따끈합니다. 자, 그 얘기는 지금 뭐에 기대하겠다는 거야? 더 이상 유동성에 기대하지 않고 풀린 유동성을 관리하면서 가겠다는 얘기면 이 유동성 파티로 인해서 올라올 수 있는 시기는 줄어들었고요. 증권사에서 이 내년을 3천 갔다 4천 갔다 하는 거는 종목이 세서 갈 수는 있으나 3월부터 지금까지 대세로 올라왔던 지수 상승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 얘기는 6개월 선행하는 주식이 이만큼 왔을 때 내년 시장에서의 성장이 나올 때는 거기서 벌었던 돈들의 일부는 바벨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온다? 부동산으로 다 오게끔 돼 있는데 그거에 맞불을 지르는 게 토지보상금이랑 같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토지보상금 같은 경우는 올해 그 현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대토 수요를 많이 합니다. 대토를 통해서 땅으로 주면 그 땅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다 개발권도 주면서 특히 하남 같은 경우는 그냥 땅이 아니라 공공주택 용지를 줘서 대토로 받으신 분이 그 땅을 개발할 때 공동주택을 개발할 수 있고 개발했을 때 그 건물도 그 아파트도 직접 받을 수 있게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하남이 그래서 갑자기 막 몰렸던 거야. 하남의 그 케이스가 되게 잘못된 케이스예요. 땅을 그렇게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상으로 이미 바뀐 땅으로 돈의 가치가 생겼는데 물건의 가치인데 아파트를 받으면서 세금을 절여주면 누구나 갈 것 같지만 문제는 개발하는 시간이 몇 년 걸린단 말이죠. 그 시간 동안 그 돈이 묶어놓고 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를 계산을 안 하는 거죠. 지금 돈은 어떻게 하냐면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차라리 다른 거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비용이 안 나가니까. 금리가 낮아요. 그때 가서 금리가 만약에 3%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 넘긴 게 그 돈이 그 돈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개발이익을 다 받아와도 수익이 많이 안 난다는 거죠. 지금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대토보다 현금을 받고 그 돈으로 낮은 금리에 비용 덜 들어가는 거 사서 규모를 크게 가자. 그 돈으로 그게 크게 가면 하나 살 거 두세 개 하고 세 개, 두세 개 살 거 세네 개 사면 거기서 들어가는 규모로 자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금리가 올라갈 때 자산을 처분시켜버리면 그때 당시 현금 들어오는 것이 지금하고는 완전 달라진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키면서 자산을 변경하는 작업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상가를 할 때 이 부분들이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좀 줄고 있다. 그러니까 한계가 왔다. 그래서 양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그중에서 상가를 보는 이유는 상가인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내가 사서 임대료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 상가 자체가 오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주거용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 집이 오른다는 걸. 왜? 시세에 나오니까. 호갱론을 보면 오늘 자고 일어나면 막 1,000만 원씩 오르는 게 눈에 보여서 막 흡족하잖아요. 호갱론을 주식 보듯이 봐. 아, 계속 오르고 있어. 옆집 올랐냐? 이거 보고 있고 평수가 어떠냐 보고 있고 막 사진 올려주고 막 거기다가 막 삐용삐용 누워갖고 막 우리 집 좋아요 막 이렇게 보고 있고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올라 진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국토부 안 보고 호갱론으로만 끼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몇 명 보고 있는지 나와. 나도 보고 있는 게 나오나? 막 이렇게 보면서 계속 봐요. 그런데 상가는 안 나와. 상업용 시설은 이제 오피스텔만 나와 있어. 오피스텔만 이제 거래가 주거용으로 거래가 되니까. 상가가 안 나오는 이유는 거래가 빈번치 않기 때문에 못 나와요. 자, 빈번하지 않은 거래에서 통계가 잡히면 그 하나의 통계가 전체 시장을 좌우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가 끊긴 시장에 아파트가 하나 거래될 때 이 거래가 상위에서 신고가로 거래되면 그 밑으로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어요. 지금이 그런 시기라면. 그래서 위험한 거거든요. 거래는 분명히 줄었는데 단가가 높아져서 중개하시는 분들도 보수가 세게 나와. 양타 치면 2달 놀아도 돼. 그전에는 막 여기 했는데 지금은 10억 넘어가니까 0.9% 안 줘도 0.5%만 받아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34만 명씩 이번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중개사가. 야,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안 되면 중개사 해야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되면 중개사 하신 분들이 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왜 망하냐면 그런 부분 때문에 자산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산이 올라가면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 돈을 본 적이 없잖아. 1년 사이에 한 3억이 올랐어. 그러면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 큰일 났네.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이 걱정하잖아요. 그럼 바꿔서 지키는 게임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율이 2%인데도 2%짜리 물건에다가도 돈을 넣는 이유는 안 벌어도 된다는 거예요. 유지만 돼도 이자만 나와도 부가 줄어들질 않으니까. 버린 부가 줄어들기를 싫어하는 거지 더 버는 거는 때 되면 다 벌려요. 때 되면. 돈이 없는 분들이 벌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계속 벌어야 되는데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돈을 버니까 내가 굳이 노력 안 해도 부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골디락스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는데 차가울까봐 걱정이에요. 금방 물이 식을까봐. 너무 뜨거워도 문제지. 근데 차갑게 물을 식을 때 그 물이 내 물은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지. 내 스푼은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야. 내 스푼은 그냥 뜨뜻미게 계속 갔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스프를 바꿔야죠. 주거용 스프에서 상업용 스프로 바꿔놔야 돼. 왜? 경기가 살아난다며. 그 제일 먼저 뭐가 반응해요? 소비가 반응할 거고. 소비가 반응하면 그 소비가 상가나 이런 쪽으로 미칠 게 뻔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면 상가를 사야 돼? 그래서 막 구도심 상가 사고 막 사러 다니면 많아요. 빈 공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싼 김에 막 사. 경매도 사고 막 사. 큰일 난다. 왜? 그게 딱 10년 전 사이클이에요. 10년 전에 경매로 막 샀단 말이에요. 그런 거. 지금은 그런 상가에 무신사 안 들어가요. 그죠? 그런 상가에 지그재그 같은 애들 안 들어가요. 그런 상가에 아크앤버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왜? 여기는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권이 아니라 업종으로 바뀌었어요. 업종으로. 특이한 업종들이 특이한 것에 자기의 개성을 뽐내러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직영체제가 많기 때문에 임대를 따로 하더라도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니까 운영 노하우를 갖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가들이 들어가면 상가가 뽀대가 나죠. 상가 가치가 올라가요. 중요한 거는 이런 상가들이 들어오는 데가 구도심에 잘 안 들어간다는 거야. 신도심 위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 신도심에 첫 번째 들어갈 때는 제일 먼저 들어가면 일단 렌트프리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의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매장들은 대부분 다 수수료 매장이기 때문에 영업을 잘하면 많이 벌고 못하면 적게 내는 거예요. 임대료가. 나머지 임대료는 어떤 거 다 고정이잖아요. 저희 연안시장 매장만 해도 고정 매장들이 있어요. 거기는 경기가 매출 1억 하다가 6천 꺾여도 임대료는 계속 1,000만 원씩 내도 이렇게 내야 돼요. 처음에 임대료 비중이 10%였다가 지나갈수록 20%, 30% 늘어가면 인건비, 고정비 빠지면 없어요.
이거 버티는 거죠. 그런데 수수료 매장은 매출이 빠지면 임대료도 같이 빠져요. 그죠? 1,000만 원 벌 때 내는 10% 내겠다고 10% 내다가 500만 원 벌면 500만 원 10% 내면 되니까 연동제로 간단 말이죠. 그런 매장들이 신도심에 많이 있어요. 그런 매장들은 그런 고정비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영업에만 집중하는데 이 영업들이 누가 좋아하냐? 소비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좋아해. 주로 지금의 20, 30대들이 핸드폰이나 모바일을 소비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한 것들. 물론 오프라인으로 직접 오느냐? 오지 않습니다. 사기는 온라인으로 사요. 교보문고 가서 책 살 때 거기서 책 걸려서 사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딱 보고 온라인으로 산 다음에 바로 드림으로 갖다 주죠. 10%씩 할인받으니까. 자, 그런 소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상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뽀대가 나야 되고 위치가 노출이 잘 돼야 되고 임대료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이 좋아야 된다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 이게 트렌드의 변화인 거죠. 소비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소비가 바뀌면 그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알고 있는 상가들로 가야 되는데 내 상가에는 왜 무신사가 안 들어요? 거기는 좁아요. 거긴 지저분해요. 거기는 주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죠. 왜? 얘네들은 판매가 오프라인 판매가 아니라 온라인 판매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장은 그냥 보여주기식 매장도 많다고 말이죠. 자, 그런 매장들을 선호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서점이라고 하는데 책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문화생활하러 가는 거죠. 이 서점은 주는 게 365일 내내 계속 문화 강좌들이 열리는데 뭐 사인회도 하고 뭐 무슨 뭐도 하고 여기서 파는 것 중에 책보다는 책 이외에 우리가 아이템 상품이라고 하죠. 굿즈를 더 많이 팔죠. 그냥 원래 놀러 왔다가 책 보러 왔다가 다른 거 사가. 책을 안 사가. 책은 뭘로 사니까? 온라인으로 사니까. 다 택배로 발송하. 근데 문제는 오게 해야 된다. 오게. 그 책을 진열을 어떻게 해야 책을 컬러로 진열하는 데 있어요. 빨간색 책만 다 모아놨어요. 주제가 경영 뭐 있는데 가면 레드 색깔, 레드 존, 그린 존, 조닝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책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신기한 거야. 여기 왜 표지가 다 빨갛지? 갔더니 빨간색 경영, 시지 뭐 다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인테리어들을 다 바꿔가면서 하죠. 그 사람들이 오래 머물수록 매출이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상가들은 오래 머물러야 돼요. 오래 머물러서 꼭 거기서 뭘 먹지 않아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고 다녀야 되는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준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상가들이 넘어가고 있는데 내가 구입한 상가에서 과연 얘네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얘네들이 대규모 프랜차이즈냐? 그렇지도 않아요. 다 편집샵이란 편집샵. 아크앤북 같은 경우는 OTD에서 만드는 건데 OTD가 기본적으로 벼룩시장 중심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조합을 잘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가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거. 자, 또 하나는 라운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레이프 라운지라는 곳인데 이 라운지에 가시면 지금 카공족이 많잖아요. 카공족들이. 그래서 지금 2단계 때 다 닫았는데 맥도날드만 흥해요. 거기는 아직 먹을 수 있으니까 21시까지 앉을 수 있어서 지금 맥도날드 롯데리아 가면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많아. 시험도 다 끝나갔는데 그죠? 왜? 거기서 계속 공부하느냐? 왠지 카페에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이 라운지를 쓰는데 이 라운지에 가시면 공부도 하지만 커피가 무료예요. 입장료만 있고. 그죠? 우리 공간에 들어오는 데만 돈 받고 들어와서 커피를 뭐 몇 잔을 먹든 상관없어. 기계가 다 있어요. 원두랑. 그리고 청도 있고 옆에 티도 있고 옆에 게임하는 데도 있어요. 게임 박스도 있고 조격하는 데도 있고. 네가 편하게 2시간 놀다 가라 이거죠. 공부를 하든 차를 먹든 사람을 만나든 대신 이 공간에 들어오면 돈을 내는 거죠. 공간 대여 사업 중에서 가장 상위 클래스죠. 이 사람들이 주는 공간 대여은 공간 안에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까지 대여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2시간 동안은 당신이 뭘 하든 당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업들. 자, 이런 것들이 가면 뭐 없어요. 말도 안 되게 그냥 멀쩡히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자,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느냐? 우리 상가에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을까? 상가를 사시는 분들은 상가 샀으니까 얼마 수익을 받겠다 이게 아니라 과연 내가 받으려는 상가는 이러한 트렌드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 있거나 그런 지역이거나 그런 것들 원하는 주변 배우 수요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요거는 애니타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피트니스예요. 전 세계 유일의 단일 멤버십 프랜차이즈입니다. 지금 송파점 2개 있고 역삼점 오픈 중인데 이 대표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대한민국 판권을 이분이 사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단일 오픈이에요. 자, 여기는 24시간입니다. 피트니스가. 라카 시럽도 다 방역 시스템 다 갖춰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잘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회원권을 끊으면
미국에 출장 가서 미국에 있는 데 들어갈 수 있고 필리핀 갈 수 있고 일본 갈 수 있고 회원권 하나로 다 전 세계 통일입니다. 지금 왜 출장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갔을 때 제일 먼저 검색하는 게 호텔 들어가서 호텔에서 잘 안 합니다. 나와서 자기 멤버십으로 가고 다 일을 하죠. 자, 지금 이런 시대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바위동 먹자골목에 들어가겠어요? 이게 아니면 이게 뭐 저기 어디 그 종로에 그뭐 11자 상권 이런 데 들어가겠습니다. 못 들어가죠. 오피스가 있거나 그리고 이러한 업무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 테크노밸리라든가 특히 문정에 있는 도시개발지구의 문정 테크노밸리라든가 가산동, 그다음에 마곡지구 이런 데서는 일하다가 나와서 운동 잠깐 하고 갈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게임 회사라든가 뭐 이런 데 있으면 해외 지사 출장 갔을 때도 거기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장사가 잘 되는 거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키테넌트죠. 키테넌트. 이런 게 있는 곳에 내 점포가 있어야 사람들을 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오게끔. 머물게끔 오게끔 하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과연 내가 분양받은 상가, 내가 사는 상가, 내가 관심 있는 상가는 주변에 또는 내 물건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배후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상권이 형성되는 거죠. 신도시 상권에서는 상권이라는 게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위례잖아요. 위례는 트램으로 상가를 만들었다가 트램이 안 들어오니까 상권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처음에 비싸게 분양받고 들어갔는데 없잖아요. 15억씩을 분양받고 들어가서 배달 음식 하고 있어요. 그거는 10개를 잘라서 공유 주방을 했어야지. 그런 게 사람들의 마인드인데 그게 처음부터 설계가 안 들어간 거죠. 지역을 모르는 거예요. 아파트만 보고 들어가면 상가가 망합니다. 아파트 사람들 다 요즘 뭐예요? 배달해서 먹고 다 밀키트 시켜 먹고 이제 작년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코로나 이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 물건이 코로나 이후에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면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고 마케팅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케아에서 광명점에다가 도시농업을 시작했어요. 가시면 이렇게 카페테리아 옆에 이게 있습니다. 밥 상추 사 먹고 싶으면 여기 하면 한 커트에 4,000원 정도 해요. 자, 이게 도시에 들어오는데 이게 앞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지식산업센터 안에 들어가요. 네덜란드에서는 그 지산이라든지 네덜란드 지산의 개념은 없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를 쌓아놓고 그 안에다 다 이런 것들을 재배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수경 재배로 다 해요. 이게 지금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데서 공실이 생기면 제일 먼저 추천하는 업종이죠. 도시형 스마트팜이죠. 자, 이런 것들이 내 상가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즘엔 개인들이 수직으로 된 수직 정원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지하 빌라 같은 거를 낙찰 받으신 분들은 지하에다가 그 새싹3을 키워서 보양식으로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 강화라고 3을 키워서 그거를 수경재배로 키워서 인근 아파트에다 직배송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나는 영업을 하고 싶다면 그것도 해도 되지만 내 상가 안에 그런 게 들어오면 너무 깔끔한 거죠. 특히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는 주변이 테크노밸리나 아파트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야채를 사러 나가지 않고 야채를 구독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상추와 고추와 이거를 이틀에 한 번씩 신선하게 구독해 먹는 거죠. 먹다가 남으면 구독료를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멀리 하면 되죠. 3일 간격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현재 커피를 지금 구독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주에 되게 유명한 로스팅을 숯으로 하는 커피가 있는데 숯커피라고 있어요. 진주 숯커피로 명물인데 거기는 티백에다가 드립커피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10개 정도를 해서 구독으로 보내드려요. 받으면 15일 안에 소비해야 되는 거죠. 그때 가장 좋을 때니까. 한 달에 2번 정도 받는 분, 한 달에 1번 정도 받는 분이 있어서 그걸 보내주면 그걸 갖다 구독해 먹으면 자기가 취향만 조금 바꿔주면 때 되면 알아서 커피가 날라오는 거죠. 이런 데 있을수록 그런 게 강하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배우 수요가 있다고 해서 찾아오면 더 겁나요. 전염병 시대이기 때문에. 적당히 오시는 분은 고급화해야 되는 거고 안 오시는 분들한테는 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상권들을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익숙한 고객들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그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매출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상가들은 굉장히 많이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변하는 거죠. 자, 지금 오시는 게 공유형 미용실입니다. 공유형 미용실. 자, 어떤 걸 공유하냐? 의자 공유해요. 의자. 미용실 하나에 의자가 6개가 있는데 그 6개의 예약 시간이 다 다릅니다. 예약을 누구한테 하냐면 미용하시는 그 헤어 디자이너한테 예약을 하죠. 그 디자이너가 하루에 3팀만 받아요. 일로 불러서 여기서 미용하고 갑니다. 여기는 미용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공유형 미용실. 자, 여기를
이제 카드 회사들이 제휴하기 시작합니다. 매출이 나오는 걸 알죠. 여기는 그 유명한 고스트 키친이죠. 이 안에서 배달 음식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안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라이더를 통해서 배달만 나가는 거. 자, 판교나 이런 지역들은 점심이라든가 찾아오는 것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시켜 먹는 것도 많고 또 안에서 게임 개발 회사들은 안에서 시켜 먹는 것도 많기 때문에 어디서 뭘 파는지가 중요하지 내가 꼭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상가들을 발전시키는 거죠. 옛날처럼 달고 전기 달고 막 이래서 사람들 와서 가운 치우고 이렇게 안 합니다. 직원 딱 2명밖에 없어요. 고스트 키친은 자기 하나, 관리자 하나. 그리고 어떤 데는 셰프 하나에 다 만들고 관리자는 1명이에요. 우리가 공유 사무실 쓰듯이 앞에서 캐시만 체크해주고 나머지 음식만 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 적게 들고 자기 인건비 자기밖에 안 나가니까 버는 족족이 남는 거죠. 자, 이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가를 볼 때 면적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 소비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리고 지금의 대세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냐, 그걸 봐야만 이 상가 가치가 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도시 상가 할 때 가장 체크해야 될 것들이 발상의 전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상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업종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지금 제가 이 테크노벨 여기 분양할 때만 해도 3만 APX하고 옆에 있는 W 웨딩홀하고 할 때도 저희가 서류를 다 짜갖고 한번 봤었는데 웨딩홀이 위에 오면 손님 많이 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W 웨딩홀 부지가 주차장 부지였는데 주차장 부지가 다른 부지보다 쌉니다. 중요한 건 상가가 30% 정도를 줄 수 있어서 밑에다 상가를 깔고 여기다 주차를 놓고 위에다가 웨딩홀을 놓으면 서로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시면 밑에 1층에 음식점들이 많이 없어요. 왜? 처음에 다 FM들이 먹는 거로만 다 꽂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 먹자예요, 먹자. 테크노밸리인데 먹자 상권이야.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많이 저녁에 회식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말이죠. 다 어디 나가요?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좋은 손님 오시면 차 타고 저기 먼 데로 가요. 중요한 건 상권이 아니라 업종이란 말이죠. 내가 원하는 스몰 브랜드가, 퍼스널 브랜드가 들어와서 자기의 매니아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업종들을 유치하는 게 상가의 가장 관점이고,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이라면 자기가 이런 트렌드 있는 상가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언젠가는 내가 하든가 남을 유치하더라도 내 상가엔 저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또는 나중에 입주를 왔을 때 그 입주에 상가를 맞춰주는 업체들한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좀 맞춰달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인구수가 아니라 소득 수준이야. 인구수 엄청나게 많아. 안 써. 가면 맨날 3,000원짜리 떡볶이 먹고 이래요. 소득 수준이 안 맞아요. 그런데 어느 데 가면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데 맨날 들락들락 뭐 배달하고 있어요. 그 동네가 차라리 밥을 해먹는 것보다 사먹는 게 더 돈이 많은 그런 소득 수준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맞춰있는 동네에서는 인구가 많이 없어도 돼요. 우리가 사람이 많으면 막 몰려갖고 뭐가 올라오고 이런데 상권 분석 시스템을 돌려보면 인구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지만 소득이 안 나오는 데가 많아요. 반대로 인구는 적은데 매출률이 굉장히 높은 데도 많고요. 최근에는 빅데이터가 많이 나와서 핸드폰으로도 안전자리에서 다 조사가 가능합니다. KB 리본 같은 거에 상권 분석 사이트 돌리면 그 동네 매출까지 찍혀요. 어느 지역이 소득 수준이 높은지를 알 수 있고, 게다가 또 부동산 지인이라는 프로그램 보면 그 지역의 소득 기준, 월급 기준이 나와요. 여기는 300만 원, 여기는 500만 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지역의 소득 수준을 그만 파악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이 중심이 돼 있고,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 중심이라는 거는 상주 인구를 아파트로 보는데 상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주가 중요해요. 정주. 유동 인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주 인구는 일정 목적을 기준으로 최소 하루에 8시간 이상을 머물러 있는 곳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피스 상권인데, 오피스 상권은 기본적으로 점심 상권이 돼요. 점심에만 깔려도 기본빵이 나오는 그런 상가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오피스는 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 회식을 하면 카드를 긁는데 부담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팀별로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면 그런 것들이 저녁에 1차 상권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피스가 깔려있는 곳의 상가들이 롱런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싸고 좋은데 안 먹어요, 잘. 단지 내서. 애들만 먹고. 그러니까 떡볶이집, 아니면 반찬 가게 이런 거 들어오지 고급 음식점이 못 들어오는 거죠. 정주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먹자가 아니라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내가 생활하는 내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 가게들이 있어야 내가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거죠. 지금은 공간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집에 있지만 내 집 거실은 내 거실이 아니라 저 카페가 내 거실인 거고 내 식탁이 내 부엌이 아니라 저 상가가 내 부엌인 거고 이렇게 확장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쉬고 싶으면 집에서 벌렁 누워 쉬는 게 아니라 쉬고 싶으면 가서 안마 받는 데 가서 하기도 하고 또는 음식 먹는 데 가서 하기도 하고 운동하러 내 집에서 홈트를 지금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헬스클럽 갔다 오고 공간이 계속 늘어나는 것 중에서 내 공간이 하나가 있는 거지 공간의 확장성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상가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을 해야 돼요. 그 동네가 30, 40대가 많고 막 이런데 거기다가 순댓국집 막 허름하게 해놓으면 잘 될 것 같죠. 그게 일정 수준 이상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도 브랜드와 이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피면서 내 상가의 주변 지역들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이거를 골라내는 게 상가 선택의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세컨하우스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세컨 오피스죠. 집에서도 이제 쉬러 양평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일하러 앞집에다가 집을 하나 잡아놓기도 해요. 내 집에서 한 뭐 15분 거리, 10분 거리 안에 있는 공실을 하나 잡든가 아니면 거기다 위워크라든가 이런 거 잡아서 일은 거기 가서 한다는 거죠. 재택근무를 계속 이제 하게 되고 모든 기업들이 40% 이상의 재택근무율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해보니까 인건비도 줄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고정비들을 다 줄일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기업이 좀 더 윤활유가 좀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재택에서 하느냐 그게 아니죠. 급여는 나가기 때문에 재택에서 파자마 입고 일하는 거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나가서 확실하게 업무 공간을 갖고 있는 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이 오는데 이 업무 공간들이 대부분이 주거가 아니라 오피스텔이 아니라 상가에 위치가 돼 있어요. 지금 최근에 나온 좀 큰 상가들, 망가진 상가들을 들어가서 고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업무 오피스 공간으로 많이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위워크는 힘든데 패스트5는 되는 거는 위워크는 이런 공간으로 본 게 아니라 순전히 거기서 일만 하는 공간을 받고 패스트5는 반대로 세컨 오피스 개념을 받기 때문에 안에다 휴게실이나 이런 것도 잘 만들어놔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패스트5는 투자를 받는 거고 위워크는 부도가 나는 그런 방법인 거죠.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오피스에서도 면적이 뭐 10평이든 20평이든 잘 골라서 그걸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신도시 상가 투자의 핵심은 가치로 보셔야 되는 건데 왜? 없던 지역에서 새로운 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요? 토지가 바뀐다는 거죠. 핵심적인 투자는 다른 지역의 투자는 권리금 작업을 해서 넘기지만 신도시 상가 투자는 바닥 권리금이 이미 깔려 있는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업종이 들어와서 라이프스타일대로 형성만 된다면 3년 안에 매각할 때 매각 차익이 꽤 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신도시 상가 투자를 하실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땅값을 잘 보셔야 돼요. 땅값을. 평당 얼마에 분양됐느냐 그 분양가가 과연 2, 3년 내에 올라갈 수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구도심은 그 땅값이 아니라 그 땅값이 권리금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권리금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신도시 땅값은 신도시의 문제는 바닥 권리금에 그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업종이 잘 들어오면 권리금을 특별히 뭐 1억을 더 받는다고 해도 그 1억이 지분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쉬워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그래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았다 그러면 3년을 넘기지 마라. 수수료 매장을 만들든 뭘 매장을 만들든 좋은 업종을 맞추고 절대 3년 넘기지 말고 3년 안에 매각을 하는 방식을 가져가라. 그래야 조성되어 있는 신도시의 땅값을 올곧이 내 수익으로 받아내면서 나올 수 있지. 신도시에서 10년 이상 내가 하겠다 그러면 본인이 하면 모르지. 본인이 하면 괜찮은데 임대를 주면서 10년 이상 가겠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최초에 가장 수익이 많을 때 분양받고 오픈하고 업종 꽂고 3년 안에 운영 수익과 임대 수익 받으면서 매각 차익까지 노리는 복합 수익을 누려서 가야만 그래야 제대로 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으로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고 권리금을 법제화 시켜놨으나 분위기가 안 좋으면 권리금을 지금 못 받는 거죠. 그 권리금 안에는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고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이 망가지니까 임대인도 망가져요.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근데 그 월세 받는 임대인도 똑같이 신도시나 거기나 차입을 통해서 상가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입을 갚을 돈이 없으니까 월세가 안 들어와서 내 돈을 갚다 보니까 나도 망가지고 임차인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고 상권도 무너지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도시 패턴에서 라이프 스타일 형태의 상가들이 들어온 데는 매출, 운영 자체가 꾸준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이 나오면서 그 자리에 좋은 상가들이 꽂히면 브랜드화가 되기 때문에 건물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 상태가 최소 3년 이상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설 권리구이라도 바닥 권리금들이 이 임대인들이 아예 자기 물건에 얹혀가지고 같이 파는 방식이 가는 거고 그래서 고정 월세 매장보다는 수수료 매장이 훨씬 좋은 게 가면 갈수록 수수료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매출이 상승을 하니까. 그러면 파는 시점에 대해서 들어갈 때는 수수료를 뭐 2% 받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갈 때는 6%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 분양했을 때 8% 수익률, 6% 수익이 나온다는 보장이 거기서 맞춰지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충분히 수익률 뽑을 수 있어서 매장을 고를 때나 위치 상가를 고를 때도 그런 지역이냐 아니냐를 꼭 보고 그런 지역에서 주변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보면 테크노밸리 안에 상가들 중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성향들은 내 상가의 성향이 아니라 내 상가를 이용하거나 거기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주변의 기업들의 성향들을 파악을 하고 그 기업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정주하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상가를 들어가는 게 신도시지 일반 아파트처럼 그냥 가서 뭐 먹자상가 들어가면 뭐가 잘 되는데 요즘은 뭐 갈비가 대세래 뭐 갈비를 막 깔면 무한리필 대세래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1년도 안 갑니다. 1년도. 프랜차이즈의 그 자체를 보지 마시고 주변 구성 인구들이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를 봐서 그거에 맞는 업종들을 유치할 수 있으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점하고 독점해야 됩니다. 상가는. 다른 것과 달리 무조건 먼저 들어가 잡고 그리고 먼저 꼽고 그리고 제일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상가로서 확실히 돈을 벌 수 있어요. 늦게 들어가고 내내 기다렸다가 남들 다 하는 거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권리금도 못 건지고 빚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상가가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신도시에 상가 투자할 때 내 물건 자체보다는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물건이 돈이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전체적으로 지금 골디락스 시대에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금리가 낮고 자본이 몰릴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거. 그런 자본들은 지키는 게임으로 간다는 거. 지키는 게임의 대표적인 것들은 바로 이렇게 롱런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롱런은 상가는 업종이 중요하고 그 업종의 대표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정주 인구들이 어떠한 패턴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을 고를 때도 단순하게 아파트 고르듯이 고르면 안 되고 그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느냐 이걸로 판단하시면 신도시 투자하실 때도 상가도 남들보다 먼저 빠르게 갔다가 빠르게 나올 수 있고 돈을 잃지 않는 게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언제쯤에? 가격이 그러니까 아파트를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중위권 그룹을 보는 게 우리가 6억 기준으로 보는데 24평 기준입니다. 이렇게 평수가 내려왔고 33평 기준은 9억 기준으로 보는데 33평 9억 기준이 12억이 되는 시점이 지금 문제 가고 있거든요. 33평이 12억을 찍는 게 중위권 그룹에서 대다수다라고 하면 한번 멈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4평이 9억을 넘어서 10억을 넘느냐가 중요한 건데 대표적인 동네가 이제 성수동에서 24평이 10억을 넘는다 그러면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분간 한 2, 3년간은 아파트 가격이 뭐 추락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문제는 아까처럼 대규모 공급이 없기 때문에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애들이 계속 고점을 가는데 골디락스라고 말씀드리는 게 긴축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금리를 언젠가 올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아파트 가격은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오는 시점이 되면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라와서 체감할 수 있게끔 가면 상관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금리를 갑자기 올려야 되는 게 오면 제일 먼저 부동산이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보다 미국 금리라든가 우리나라 금리를 예의짓게 보셔야 되는 건 자산이 어느 정도 아파트 자산으로 해서 10억 이상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다른 뉴스를 볼 게 아니라 미국이 금리 올리나 우리나라 금리 따라 올리나 요거만 보시면 돼요. 걔네들이 올릴 조짐이야. 아까 저 유동성이 이상하게 돌아가. 그러면 야 이게 빨리 오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런 패턴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럴 이유가 미국은 24년까지라고 얘기했고 내년에 파월 의장이 재신임이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연임 끝나는 그러니까 단임 끝나고 연임으로 갈 거냐 이런 거고 미국 재무부가 지금 옐런 의장이 재무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이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리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버냉키 이후로 옐런이 있을 때 금리가 많이 올라왔고 그때 고용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재무장관으로 바이든이 이제
앉혀놓은 건데 그러면 이분이 재무장관일 시절, 그러니까 앞으로 4년이죠. 이 4년에 파월이 의장일 시절, 그리고 지금 물가를 2% 묶어놨다는 거, 요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은 2년까지는 지금부터 21년, 22년까지는 금리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다 동결로 가기 때문에 다만 그거에 대비되는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는 건 고용인데 고용 부분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돼서 미국의 고용이 좋아진다, 우리나라 좋아진다 그러면 경기가 돈을 안 풀어도 좋아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좀 걷어들여야 되지 않을까? 금리는 기본적으로 돈을 풀었다는 얘기는 다 부채란 얘기예요, 부채. 나라도 부채가 많잖아요. 부채를 언제쯤 걷어들일까? 그때가 부동산도 움직이는 시대. 그래서 정부는 그게 공급만 본다면 24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많이 뿌릴 거니까. 근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은 지금 상황에서 그걸 뿌린다고 될 것도 아니고 문제는 차입으로 투자하신 모든 투자자들이 언제 이 차입에 대해서 자유로울까? 그러니까 팔 거냐 아니면 거기에 들어간 돈 이상으로 내가 벌 거냐. 부채가 많아도 내가 많이 벌면 부채가 아니잖아요. 근데 못 벌면 다 부채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 자기가 잘 살아도 우리가 아파트 10억인데 은행에서 8억 갖고 있으면 내가 그냥 2억짜리 내 월세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10억을 내가 올곧이 갖고 있어. 언제든지 8억을 대출로 땡길 수 있어. 그러면 사실상 18억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금리만 보시면 되고 2년 내에는 떨어질 일이 정말 요만큼도 없어서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고요. 인베스트 투자자문의 이상훈 의원도 내년은 수도권 외곽지역이 10%, 수도권 8% 이상 더 오른다 얘기하고 있고 그게 거의 정설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멀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야 됩니다. 집은. 지금 사야 되고 지금 사도 오르고 내년 사도 오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후년쯤 됐을 때 내가 한 가격들이 유지가 될 거냐, 이때가 이제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위치가 좋은 데나 누구나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받치는 이런 데 있는 물건들은 올라가서 안 내려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상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전에 먼저 치고 나오는 게 낫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실 때 그 골드락스 경제나 또 뭐 무신사나 또 뭐 애니타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막 관심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네. 저희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저희 판교 센트럴 판교에도 저희는 상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MD 구성에 대한 그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아 그럼요. 지금 저는 또 하나 골드락스 경제가 저는 자신 있는 지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네.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판교가 어떤 걸 보냐면 자본이 많이 바뀐 상태에서 구도심들이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태가 있고 거기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센트럴 GT에 있는 상가들을 보시면 핵심적인 거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돼요. 상가가 면적이 넓으면 면적당 그러니까 단위당 평당가로 따지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싼 형태로 가는데 실제 가용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매장들이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가용 면적들. 지금 가용 면적이 좀 작아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을 많이 하질 않기 때문에 옛날보다 예를 들어서 35평짜리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갔다면 지금 20평 기준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20평 기준 안에서도 오프라인 매장 몇 개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을 대응할 수 있는 샵인샵을 하나 더 깔고 시작을 해요. 그 정도로 공간에 대한 것들도 축소하고 있는 형태인데 그 상가가 커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대형 상가들 지하에 나오거나 1층은 막 다 터서 쓰거나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브랜드 싸움이기 때문에 스몰 브랜드나 퍼스널 브랜드가 들어올 때는 매장 기준을 20평 미만으로 다 봅니다. 그래서 그 이상 넓어지면 이제는 조금 더 큰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는데 퍼스널 브랜드가 들어올 때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인구수보다는 직장인 위주로 봐요. 언제든지 와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데서 먹자가 많이 들어오지만 사실 이런 데는 먹자 많이 안 들어오고 공유 주방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셰프들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매장 갖고 있으니까 빚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자기 매장 안 갖고 공유 매장들을 여러 개를 갖는 걸 하자. 그래서 공유 주방 고스트 키친을 5군데를 놓으면 그중에서 하나씩은 자기가 다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컨트롤을 해주고 관리하는 쪽만 가면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지금 이제 판교가 1판교 오고 이제 지금 이제 금토동에서 새로 구성되고 있는 걸 보시면 어쨌든 여기 새로 형성되고 있는 거고 샘플링을 똑같이 보시면 되죠. 여기 생기는 지역에서 물건이 들어왔을 때 언제 가장 상승률이 높았냐. 초기 1, 2, 3단계가 가장 높아요. 1, 2, 3년이. 그 다음 한 다음에 안정화를 들어갈 때는 한 번 더 꺾이고 그리고 매장이 싹 바뀝니다. 그 다음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에서 한 번 더 바뀌고 그럴 때 이분들이 먹자 같은 경우는 권리금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땅값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자체로 가져가요.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이 좋은 시기긴 하죠. 만약에 금리가 높았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못 드려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비용적인 면에서 세이브되면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2, 3년간 들어올 수 있을 때는 좋은 캐릭터가 되죠. 그래서 차라리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는 신도시보다 기업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도시 그런 쪽이 더 좋아서 제가 최근에 원주 기업도시를 이제 방문해서 봤더니 원주 기업도시가 상가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분양이 다 안 된 그런 결과인데 최근에 원주 기업도시가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올라갑니다. 비규제 지역에다가 굉장히 싸고 남원주역하고 서원주역이 터지면서 이번 12월 때 다 터지면서 KTX가 만종에 쓰고 거기 정차되고 간현 관광이 개발되고 이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금방 움직이면서 상가들이 싹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인구가 다 들어와 있는데 기업체들 절반 이상 있거든요. 그리고 원주 자체에서 기업을 더 유치하겠다고 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양쪽에 갖고 있고 이런 게 되니까 상가가 쓱 빠져요 다. 네, 그런 것들이 시기인 거죠. 갖춰진 다음에 교통여건이 올라오는 지역은 땅값이 같이 움직이니까 상가를 그러니까 사서 임대해놓고 월세 받겠다 이게 아니라 상가의 가치도 올라가겠다. 왜 상가는 지분율은 낮지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의 3배 이상의 가치평가를 받으니까 오를 때 더 빨리 오르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볼 때 상가 보시면 면적만 보시는데 지분 관계를 꼭 보셔야 돼요. 상업지에서 어느 정도 땅값이 움직이는지. 상가도 100% 토지 투자입니다. 토지 투자.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그럼 상가는 오르는 데는 오르는 거고 기존에 많이 망가진 상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가가 임장을 다녀보면 구도심 상가들은 지금 임대에 막 붙어 있는 거 많아요. 우리가 그걸 볼 때 상가가 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어떤 상가가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주변에서 저희도 연안식당을 하는데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하고 먹골하고 의정부하고 건대를 해요. 상권은 건대가 제일 좋아요. 어마어마한 상권이죠 건대는. 근데 코로나 맞으니까 일단 건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먹자 안 맞고 건대 먹자 건너편 쪽이 뭐냐면 거기가 중국 양꼬치 거리예요. 코로나 터지자마자 양꼬치 거리 날라갔어요. 그리고 건대가 안 나오고 먹자 나가니까 저희는 아파트 중심으로 돼 있는 그 앞에 있는 건데 그나마 우리만 남아서 그나마 돼요. 아무도 안 되니까. 그런데 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상가가. 근데 문정동 같은 경우는 문정 도시개발지구 문정역 바로 앞에 저희가 있습니다. 거기 테라타워 안에 있는데 거기가 기업들 유치되는 지식산업센터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오픈할 때 입주율이 5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점심은 잘 들어오는데 저녁이 안 들어와서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빵 터졌네요. 가격이 꺾였어요. 지금 그대로 올라왔어요. 다른 데는 지금 반토막 나는데 우리 문정은 다시 올라왔어요. 장사 잘 됩니다, 문정은. 근데 입주율이 80%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낮에 와서 먹는 거죠.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재택근무하라고 한 그때 다 재택을 가니까 점심이 안 터지니까 어려워요. 근데 재택 끝나고 다 나오시니까 보복 소비부터 시작해서 밥 먹고 또 1차 소비하고 막 이것 때문에. 먹골 같은 경우는 주변에 빌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지만 빌라도 많아요. 먹골은 여태까지 마이너스 난 적이 없어요. 이 시기에도. 지난달에는 배당이 한 2천 넘게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거죠. 매출이 7, 8천씩 나와요. 지금 시기에도. 지금 매출이 3천 나오는 데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많이 망가지는 매장에서 잘 되는 매장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이유일까 보면 뭐 배달이나 이런 것들일 수 있겠지만 지역의 특성도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쓰는 패턴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면은 상가가 성공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 코로나 할 때 상가를 보실 때는 이제 코로나를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안고 가고 이게 다 백신을 맞더라도 한 번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게 유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질적 소비가 일어나는 데를 보셔야 돼요. 한 번을 쓰더라도 과감하게 쓰는 쪽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지 아끼는 쪽으로 가면 이제 망가집니다. 제가 해본 결과로는 그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있는 그 운정 도시개발지구나 거기도 마찬가지고 기업들이 있는 데가 거의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데 상가들은 버팁니다. 끝까지. 나머지들은 절대 못 버팁니다. 하물며 얼마나 잘 버티냐면 소상공인의 취급도 못 받아요. 매출이 너무 나와서. 어려워야 소상공인을 해줄 텐데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갔더니 인원수도 많고 인원수가 5인 미만에 연매출 4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연매출 4억 원이 한 달에 3천만 원 좀 넘게 나오면 되거든요. 저희는 6, 7천 나오니까 연매출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려운데 소상공인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저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경쟁력이. 결국은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쓰시는 소비자분들이 누구냐? 다 직장인들 분이 오시고 근처에 오피스텔 분이 오시고 다 무조건 먹거나 써야 되고 그분들이 소비가 절대 줄지 않습니다.
2030 세대 분들의 소비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급여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얘기는 전문직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용은 꺾였으나 장기 고용된 핵심 고용 인력들의 그 임금은 굉장히 높아졌고 언택트면 언택트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소득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연끌을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연끌해서 못 사잖아요. 영혼도 잘 없잖아요, 저는. 근데 그거 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된다는 얘기는 계층 간의 소득 수준도 많이 달라졌다는 거. 그래서 꼭 소득 수준하고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상가의 판가름을 하고 그게 돼서 업종이 잘 꽂히면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냐면 안정된 상가를 살려는 수익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펀드나 이런 데가 있어요. 펀드나 이런 자산운용사들은 그렇게 잘 돼 있으면 5개 상가를 한꺼번에 삽니다. 자기들이. 왜? 업종을 다 갖춰놨으니까 한꺼번에 사버려서 걔네들 1%만 나와도 되거든요. 1%, 2%만 나와도 되니까 우리는 수수료 매장으로 4% 나와도 걔는 2%만 나오면 되니까 3% 이상 나온다 그러면 다 사요. 최근에 이런 자산운용사 사태라든가 펀드라 사태가 나는 것들은 기준이 3%예요. 3%면 엄청나게 큰 거죠. 우리는 3% 보면 별거 아닌데 1,000억 맡겼는데 3% 나오면 기가 막힌 거죠. 그거를 수익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게 고정적으로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된 상권이 아니라 안정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MD 구성이 되어 있는 데는 자기들이 나중에 들어갔다가 괜찮아지면 나중에 팔고 나오기도 좋다. 그래서 제가 소래 포구에 그 하나메트로 밑에 있는 그 스트리트 상권이 망가져서 거기를 재생하러 들어갔었는데 저희가 임대 다 맞춰가지고 싹 꽂아놓고 그러고 나서 펀드들이 샀던 건데 그거 작업해주고 펀드들이 그거 나중에 싹 팔고 나갔을 때 한 200억 정도 더 벌었어요. 그리고 목동에 있는 41타워 있습니다. 41타워. 현대 엔지니어 건물이었는데 2, 3, 4층이 테이스티 41로 바뀌어 있어요. 거기가 원래는 현대 엔지니어 사옥을 쓰던 건데 빠지면서 업종을 맞추는데 업종이 들어올 게 없어서 목동 근처에는 빕스 꽂아놓고 뭐 꽂아놓고 두끼 떡볶이 꽂아놓고 두끼 떡볶이 대표도 저희가 같이 상권 분석하는 동문 회장님인데 꽂아놓고 그리고 가격을 싹 올려서 그 펀드하고 팔고 나갔어요. 그것도 한 100억 넘게 벌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업종에 잘 맞춰주면 사람들이 꾸준히 옵니다. 그리고 그 꾸준히 오는 게 트렌드에 맞는 거예요. 거기가 학교가 막 학군들이 좋으니까 두끼 떡볶이가 엄청나게 잘 돼요. 저도 처음 가봤는데 야, 이런 즉석 떡볶이를 이렇게까지 파나? 가보면 그 레시피를 못 외워서 못 먹을 정도로 애들은 잘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와서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런 떡볶이만 갖고도 매출이 그렇게 막 몇 억씩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꽂혀 있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런 게 앞으로 주도할 거기 때문에 업종들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상가를 내가 분양받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종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고 어떤 업종들이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이거를 이해하셔야 내가 하든지 남을 주든지 하더라도 구성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